안녕하세요. 벌써 5주차예요. 오늘부터는 이제 사용자 여정에 한 발 더 들어가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렸던 사용자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오늘은 시스템적인 입장에서 더 심도 깊게 바라볼 건데요. 바로 기능의 흐름, 그리고 그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된 시스템 다이어그램의 설계를 해볼 거예요. 제가 시스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보통 예쁜 도형을 생각하고 아기자기하게 뭔가 꾸밀 거라고, 왜? 저는 디자인 베이스의 기획자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런 거랑 거리가 좀 있어요. 예쁘고 아기자기한 도형의 배열이 아니고요. 오늘 수업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용자의 행동 뒤에 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어떻게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까? 자, 그래서 엘로 시스템이랑 글리코 시스템 요걸 가지고 사용자 경험을 실현하기 위해 숨겨진 기능 구조들을 이해하고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시스템에서의 다이어그램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요. 기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사용자의 흐름을 어떤 차이와 구별을 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 그 시스템 요소 리스트 작성하고 기능 연결 구조에 관련된 실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스템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시스템 다이어그램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복잡한 시스템의 구조를, 그리고 그 구성 요소를, 또 그들 간의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얘기한 게, 우리 아기자기한 도형 같은 거로 생각하시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요. 이게 시각적으로 상관관계를 표현을 하다 보니까 무슨 도형에 대해서 아니면 디자인적인 룩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시스템을 그냥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협업할 때 원활하게 활용이 되지고요. 전체적인 설계 과정, 그 다음에 개발, 개선 과정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또 세부적인 요소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와이어 프레임 정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설명한 거는요,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묘사하지 않고 그냥 러프하게 손으로 끄적끄적 거리기만 해도 그것들이 기능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요소적인 것들을 배치하고 있다면 오케이란 뜻을 의미해요. 사실 기능 흐름과 flow of function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user face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나면 왜 교수님이 저렇게 얘기했는지 충분히 납득이 될 텐데요. 기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거는 사실 시스템 이 내부의 기능 간의 처리 절차와 연결 순서를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앞서서 우리가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해서 그 다음에 이게 초기 1회 온보딩 상태일 때만 하는 거면 한 번, 그리고 자동으로 이게 기억이 돼서 2회차부터는 여기로 가주세요 하는 전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한 것들을 와이어 프레임이나 우리가 유저 프레임으로 그림으로 묘사를 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도 다 기능의 흐름을 보여주는 flow of function에 해당하는 것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용자의 흐름이라고 했던 것들은 바로 사용자가 콜라인을 달성하기 위해 거치는 경로와 그 단계가 몇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유저한테 과업이 많이 할당되면 할당될수록 유저가 이거를 불필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절차구나.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구나. 하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나는 이게 지루한데? 루즈한데?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스킵하는 기능 있을까? 나 이미 이것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생소한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실수하는 패턴을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개발자, 설계자 중심의 구현 모델,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실제 경험과 행동에 초점을 맞춰진 멘탈 모델. 이 구현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요. 개발자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에다가 로그인 버튼을 놔뒀으니까 유저는 항상 여기를 통해서 로그인을 할 거야.
그치만요. 오케이, 나는 게스트로 들어갈게. 게스트로 갔다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거 로그인 하는 게 좀 더 편하겠는데? 그럼 여기서 로그인을 찾는 거예요. 어디 가서? 환경 설정에 가서. 톱니바퀴 클릭하고 환경 설정에 가서 로그인을 하는 거. 그럼 사실은 이 로그인에 톱니바퀴에 들어가서 옵션 상태에서 로그인 하는 거는 구현 모델에 따르면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정책상 무엇인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여기를 통해서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유저는 나는 로그인하고 입장하는 게 싫어서 게스트로 들어왔다가 어떤 서비스를 확장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로그인 한다는 거. 이거는 결국 멘탈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능의 흐름은 시스템의 내부 동작을, 사용자의 흐름은 사용자의 실제 이용 과정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두 가지가 서로 1대1로 또이또이하게 대응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나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유저는 유저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답을 활용하는 거고 그 답의 활용은 결국 내가 습관적으로 또는 기존에 해왔던 학습에 의해서 비춰지는 행위라는 거기 때문에 절대 오류도 그리고 틀린 답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사실 이런 로직을 작성하는 여러 가지 툴kit들이 있는데요.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 그 다이어그램의 벡터나 인포그래피나 워크플로우나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의 이미지를 제공해요. 우리가 시나리오 창작 수업 시간에는 미로를 사용하죠. 우리는 이전 시간에 그 미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에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다이어그램으로 도식화 시켜봤어요.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메인으로 넘어오고 메인에 넘어왔을 때 마켓에 가서 인벤토리에서 무언가를 내가 구매했던 마켓에서 구매했던 것들을 담아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아이템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하고 하는 전체적인 플롯을 설계를 했는데 사실 미로 말고도 실질적으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그다음에 뭐 UX에 제일 많이 쓰이는 뭐 피그마라든지 아니면은 XD,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XD 같은 툴도 사실 이런 도식을 그리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는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하는 툴kit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툴kit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수업의 핵심은 그 툴킷을 사용하자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요. 체스 게임을 기준으로 작성된 글리코 매치 매스킹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시각적으로 설명한 다이어그램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체스 플레이어의 실력, 그러니까 우리가 평점이라고 할게요. 이 실력과 그 신뢰도, 평점의 편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플레이 빈도와 경기 결과가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보여주는지 이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려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레이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자 여기는 사실 플레이어의 실력을 수치로 나타낸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체스에서 1500점에서 시작을 하고 승패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레이팅 디비에이션이라고 여기 밑에 있는 요가 평점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줄여서 RD라고 부르는데 이 레이팅 디비에이션에 대한 값이 낮으면 플레이어의 실력 평점이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높아요. 뭐 100에서 한 350 이러면 실력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실력에 대해서 검증하기가 조금 불확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플레이어의 레이팅 값을 뭐 1500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친구가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하면 1500에서 상위 플러스 뭐 한 200까지 올라가 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 10회를 게임하면 8회가 이만큼 나와요. 그러면 이 레이팅 디베이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 실력 편차가 그렇게 높지
많이 나지 않아. 그 결과적으로 얘는 평균이 유지된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RD 값이 낮게 편성이 되겠죠. 자, 이 플레이어가 로그인 하고요. 하루에 3번 체스 경기를 둘 수 있다고 합시다. 자, 경기를 해서 승패, 그 다음에 승리하고 패배했을 때 이 결과를 기록을 해요. 자, 승리와 패배의 평점, 이게 R이에요, R. 이 변화. 이기면 R이 올라가고, 지면 R이 내려와요. 승패의 변화의 폭은 상대방의 평점, RD, 그리고 자신의 RD, 여기에 대해서 바뀌어요. 자, 경기를 자주 줄수록 RD가 줄어듭니다. 실력이 향상됐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뭐예요? 신뢰도도 높아지고 평점의 변동의 폭이 낮아져요. 경기를 오랫동안 안 해요. 그럼 RD가 증가해요. 왜냐하면 기록된 점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져요. 그 평점에 대한 변동폭이 높아져요. 이 글리코 시스템은 결국 이 플레이어의 실제 실력은 R에 플러스 마이너스 2에 곱하기 RD에 대한 범위로 95%의 확률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1500일 때 RD는 몇이에요? 50이면 실제 이 친구의 실력이, 이 플레이어의 실력이 1400에서 1600? 요 사이의 확률이 95%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체스를 잘한다, 못한다를 우리가 어떤 특정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매치메이킹 시스템은요, 플레이어의 R과 RD를 참고해서 비슷한 실력의 상대를 매칭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성을 관리하겠죠. 오랜만에 돌아온 플레이어가 RD가 높아져서 몇 판 이겨도 평점이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자주 활동한 플레이어는 평점이 천천히 변하는 거예요. 체스 게임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냐면 신규 플레이어는 이 RD가 매우 높아요. 실력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몇 판만 이겨도 평점이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근데 활동이 많은 고수는 어떻게 돼요? RD가 낮아요. 결국 RD가 낮다는 거는 실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평점이 천천히 변한다는 거. 오랜만에 복귀한 유저 RD가 높아져서 실력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요. 체스에서 글리코 시스템은 단순히 승패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경기 빈도와 실력에 대한 신뢰도, 즉 RD를 함께 평가해서 평점을 조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RD라는 것이 낮을수록 평점이 정확하고요. RD가 높을수록 평점이 불확실해요. 변동의 폭이 커진다는 거. 신뢰가 높으려면 많이 두면 높아지겠지만 오랫동안 안 두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값이 줄어들 테니까. 시스템은 항상 이 플레이어의 실력은 이 범위 안에 있을 것이라는 이런 어떤 통계적 신뢰 구간을 제공하는데, 이렇게 글리코 시스템은 체스와 같이 경쟁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실력 평가를 정밀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게임 시스템에서 왜 굳이 글리코 시스템을 사용할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 플레이어의 불확실성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어떤 신뢰도에서 불안정하게 변동을 가져요. 오랜만에 입장을 했다든지 초기 입장자일 때. 자, 이럴 때 플레이어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유저를 매칭시켜주는데 유용하겠죠. 실력 변화가 잦은 유저에게 유연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류의 게임에 이런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경쟁 구도에 있는 게임 중에서 1대1로 플레이하는 게임들이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포커라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사행성류의 게임들은 이게 가능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길리코 시스템과 같이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친구가 바로 이 엘로예요. 엘로 같은 경우는 체스를 비롯해서 e스포츠 쪽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레이팅 시스템인데요. 왜 이 e스포츠 경쟁 게임에서 많이 사용할까요? 사실 이 시스템을 고안한 헝가리계 미국인 물리학자 아르파르 엘로라는 이름에서 따가지고 온 거고, 약어가 아니라 엘로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의 원리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얘가 상대적 실력 평가가 가능해요. 자, 평점을 부여를 해요. 이 평점의 차이를 바탕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2명의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률을 50대 50으로 예상을 하고, 한 명이 100점 높으면 얘가 A라는 선수가 100이 높아요. 그러면 승률을 64%, 그 다음에 200점이 높으면 76% 이렇게 승률에 대해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매 경기 후에 승자는 패자로부터 점수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점수 변동폭은 상대와의 점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높은 평점이 이기면 소폭 향상, 낮은 평점대가 이기면 대폭 상승. 무승부의 경우 낮은 평점자가 약간의 점수를 높게 얻고 높은 평점자는 많이 깎아먹어요. 우리 간혹 그런 거 있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카드 덱 같은 것들을 딱 이렇게 주고, 이 카드 덱으로 뭐 스페셜 스페셜 대전이 열렸습니다 라고 하고 그날의 경기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순위를 매겨줘요. 순위를 매길 때 내가 갖고 있는 A라는 덱, B라는 덱, C라는 덱이 각각 최대가 100, 100, 100이에요. 그래서 총 나는 300의 싸움을 할 수 있는 뭐 에너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파워력을 가졌다고 해요. 300의 파워라고 할게요. 300의 파워를 가졌는데 나와 유사한 정도의 파워를 가진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추천되는 리스트에 나보다 무려 2배나 높은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했는데 운 좋게 이겨버렸어. 자, 여기에서 경기에서 패자로부터 점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높은 평점자가 이기면 소폭 향상을 하지만 나보다 2배나 높은 사람을 내가 이겼잖아요. 나는 낮은 평점자이기 때문에 이겨서 대폭 평점이 확 올라가고 나의 에너지는 300에 불과하지만 나의 다음 추천 리스트에는 내가 최종적으로 이겼던 친구와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보너스 점수, 즉 300밖에 안 되는 레벨이지만 내가 앞에서 나의 랭킹보다 수치의 수친구를 이겼기 때문에 확 뛰어서 요런 친구들, 2배 이상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링크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자, 이래서 실제 실력보다 낮은, 그러니까 평점이 낮은 플레이어는 이길 때마다 점수가 크게 팍팍 올라가요. 반대의 경우 점수가 확 떨어지죠. 이런 과정이 반복하면 평점이 점차 실제 실력에 수렴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엘로 평점은 절대적 실력치가 아니라 동일한 풀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서로 다른 게임이나 시스템의 엘로 점수는 직접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체스, 바둑, e스포츠, 축구, 농구 등 다양한 1대1 또는 팀 기반 경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AI 평가, AI 모델 평가 등 다양한 분야로 약간 뭐랄까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 시스템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은요, 플레이어의 실력을 수치로 나타내고 경기의 결과와 그 상대의 평점에 따라 점수를 조정해서 상대적 순위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공정하고 자기 교정적인 레이팅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의미해요. 말이 되게 어렵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외쳐대냐? 우리가 이제 이런 승률이라든지 게임의 시스템이 어떻게 조작되는지 작동하는지 우리가 펑션 트리를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에코 시스템과 글리코 시스템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평가 요소가 엘리코는 단일 점수만 사용한다. 근데 우리 뭐예요? 글리코는 레이팅과 신뢰도, 레이팅 디비에이션을 같이 평가해요. 합해서 평가해요. 자, 그리고 엘리코 시스템은 신뢰도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신뢰도에 RD가 있어요. 레이팅 디베이션이 있다는 거는 결국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백이 길었거나 아니면 온보딩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 그럴 때는 이 실력에 대한 격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RD로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활동을 안 할 때 RD가 증가하면서 신뢰도도 하락하지만 얘는 활동량이 직접 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 예상 승률 기반에서 고정된 변화량을 갖추는 반면 얘네는 자, 상대의 예상 승률에다가 RD의 크기가 반영돼서 변화량이 달라져요. 잘 생각해보면 결국 이 얘기는 글리코 시스템은 아주 유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가 커요. 유저의 컨디션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체스, 포카 뭐 이런 것들에서 주로 사용되면서 엘리코하고는 다르게 뭐예요? 유저의 불안정성이 계속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포켓몬 섀도우 같은 것들을 예시로 들어놨는데요.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실제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두타2의 영상이에요. 이 영상에서 실제로 우리 엘로하고 글리코 시스템이 이 매치메이킹, 우리가 MMR이라고 하거든요. 매치메이킹 랭킹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전환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글리코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실력 평가하는 과정이나 영향을 주는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이라서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볼게요. 이제 이 영상이 제가 지금 한글 자막을 켜놓긴 했는데요. 이 영상이 안타깝게도 러시아어로 돼 있어서 제가 이 한글 자막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글리코에 대한 것들을 이 사람이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도 하냐면은 글리코를 적용해서 평점, 우리가 레이팅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신뢰도, 아까 레이팅, 디비에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스템 부정행위, 뭐 부스팅이라든지 스머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대응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요. 장난 아니죠? а тебе отнимали 10 очков. Так вот, это и есть настоящая система L. 원래 이 두타2 게임 공식 안내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2023년도 7.33 패치부터 엘로 기반에서 글리코 기반 MMR로 시스템이 전환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플레이어 실력 평가가 더 정확하고 신뢰도, 그러니까 랭킹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개선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보면은 결국에 이제 두타2에서 글리코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기존의 엘로 시스템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게임 내 매치메이킹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사람이 분석을 다 시각적으로 한 거죠. 지금 MMR이라고 나왔죠? MMR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치메이킹, 랭킹을 얘기하는 거예요. где добавляется фактор RD, рейтинговое отклонение. Если говорить простыми словами, Глика учитывает, как долго ты не играл, как часто ты играл, и из-за этого дает больше или меньше ММР. А есть система еще лучше, это Глика 2, где помимо всего этого есть еще и рейтинг изменчивости. Это когда система высчитывает стабильность игрока. 여기 보면 글리코2로 전향이 되면서 플레이어의 그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안정성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그 신뢰도를 얼마나 믿을 수 있니 이 얘기에 대한 거예요. Он здесь не плавающий, в отличие от других мест, где его используют. Кстати, а где его используют, может вспомните? Правильно, его используют на фейсите.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볼게요. многим 아까 전에 영상에서 자막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을 저대로 파악을 하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몰라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더 하자면요.
매치 결과에 따라서 평점, 우리가 레이팅이라고 부르는 이 평점과 그 다음에 레이팅 뭐예요? 디베이션이죠. 그게 신뢰도라고 얘기했어요. 이 매칭 결과에 따라서 평점과 신뢰도가 함께 변동해서 플레이어의 빈도가 낮으면 RD가 높아져서 평점 변동의 폭이 너무 높아지는 거. 그래서 신규 계정이나 또는 장기간 미접속한 계정이 RD가 높아져요.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확실성. 이 사람이 정말 이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이 맞아? 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판만 이겨도 MMR이 크게 오르고 내릴 수 있다는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스머프. 이게 뭐냐면요. 고수의 스머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임 많이 하시는 친구들은 고수들의 부계정이나 이제 그 부정행위 계정 이런 것들도 글리코의 신뢰도 시스템 덕분에 빠르게 실제 제 실력에 맞는 랭킹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가 높아졌어. 잘 바뀌었어. 시스템을 엘로에서 글리코 2로 변경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지뢰찾기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그렸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공부한 글리콜 시스템을 반영을 해서 이 플로우를 조금 더 이어서 가볼게요. 자, 여기에 적용되는 플로우는 기능에 대한 기능 플로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UX의 흐름을 파악하는 UX 플로우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flow function, 그 다음에 use path 이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이제는 시스템에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우리 클리어한 정보에 대한 것들을 어디에다가 아까 엘로 또는 글리코 시스템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우리가 게임을 했고 게임했던 정보들이 기록되어지는 공간에다가 먼저 설정을 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아주 심플하게 글리코 점수 계산 블록을 만들 건데요. 자,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이든 실패든 어쨌든 정보가 일로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다 빼놓은 거에는 정보 여기로 넣어주세요 하는 게 없었죠. 하지만 실패를 해도 결과적으로 정보가 입력이 되져야 얘가 실패했구나 성공했구나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요렇게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점선 표시를 해서 같이 성공한 내용도 성공에 대해서는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성공한 내용도 같이 입력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그러면 클리어 스테이지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됐으면 이번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자, 글리코로 레이팅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글리코 레이팅이라고만 쓸게요. 자,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가지고 오고요. 자, 여기에서 점수를 이쪽으로 할당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얘한테 글리코 레이팅이라고 입력을 해놓고 얘는 그냥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계산된다라는 정보는 인풋하고 아웃풋으로 나와야 돼요. 인풋하고 아웃풋으로 나온다는 거는 정보가 입출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는 인풋에 대한 값, 하나는 아웃풋에 대한 값. 아웃풋에 대한 값과 인풋에 대한 값은 모두 레이팅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데 제가 위아래로 놓지 말고 양옆으로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 값은 여기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은 여기에 연결돼야 되겠죠? 이 인풋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인풋은 기본적으로요, 결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성공과 실패로 입력을 했어요. 그렇죠? win, 그 다음에 lose.
그리고 또 어떤 정보값을 갖고 와야 되죠? 이전에 레이팅 값, 그리고 RD 값,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경기 횟수. 왜냐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 빈도가 잦은 사람과 잦지 않은 사람의 신뢰도의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아웃풋은 어떤 값을 갖고 있어요? 자, 아웃풋은 결국 바깥으로 내보내는 정보이기 때문에 인풋하고 동일한 값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는 오히려 새로운 레이팅에 대한 거. 너가 이겼어? 그러면 지금 레이팅은 어떻게 바뀌어?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레이팅 값, 그리고 새로운 RD 값이 들어와야죠. 이런 값들이 다 산출이 되고 결과적으로 인풋은 들어온 정보고 아웃풋은 뭐예요? 나간 정보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방향성이 바뀌어야 되는 게 얘가 아웃풋으로 된 값이 여기에서 얘한테 입력돼야 되는 값이라는 거죠. 인풋 정보는 레이코에 계산하는데 반영되는데 얘한테 직접 가지 않고 이렇게 간 거예요. 자, 도형이 한번 수정이 되시죠? 스테이지 정보를 통해서 인풋을 했어. 그리고 그 정보는 이런 거고, 자, 이 결과와 이전 경기 레이팅, 그 다음에 RD, 그 다음에 경기 횟수 등을 총털어서 내가 얘한테 값을 줬더니 얘가 뭘 했어? 산출을 해내는 게 아웃풋으로 정보를 잡았는데 그 아웃풋된 값이 바로 새로운 뭐예요? 레이팅, 그 다음에 새로운 RD,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적용된 이 아웃풋의 값은 어디로 가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 아웃풋에 대한 값은 여긴 데이터 값이니까 안 건드릴게요. 여기로 갈게요. 얘는 누구한테 가냐면 내 로그인 정보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로그인 정보에 뭐가 있냐면요. 자, 내가 메인 화면에다가 표기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로그인하고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나는 누구야? 라는 나의 게임 프로필이라는 애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반영해야 돼요? 게임 프로필이 나 있어 하는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게임 프로필이라고 하고 나는 메인 화면에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값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메인 화면에서도 제공이 되지만 내가 로그인 했을 때 플레이 상태에서도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인터페이스로 UI를 제공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아웃풋에서 이 값이 들어오면 얘는 뭐 해야 돼요?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는 한 가지 더 붙어야 되는 게 여기에 뭐예요? 아웃풋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 반영이 있어야죠. 자, 여러분 아웃풋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다고 해요. 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게임을 플레이함에 있어서 기존에 내가 접촉했던 스테이지 이외에 더 많은 확장된 추가로 열리는 스테이지에 접근할 수 있어 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보는 단방향이에요? 쌍방향이에요? 메인에다가 나 업데이트 시켜주세요가 양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니 메인 화면에서 보여지는 정보뿐만 아니라 내가 얘한테 보내는 이 정보까지도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되면 메인 프로필이 업데이트 된 것이 스테이지 정보에 반영이 되고 다음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내가 진행 중인 게임 스테이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음으로 진행해야 할 게임 스테이지에 반영이 돼서 결국 이게 뭐예요? 내가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값들이 다시 루프에서 도는 거예요. 우리는 복잡하게 얘가
레벨 몇이래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계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구성에서 나는 이런 확률로 업데이트 할 거고 이런 계산을 진행해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레이팅이라는 게 승패, 결과, 글리코 공식 계산 방법을 통해서 가능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클리어 정보 기록하고 난 직후에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로직에 배치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 RD라는 거, 이거는 플레이 빈도 기반에 증가하고 가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로그인 했는지, 플레이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되져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에 로그인 정보와 연계된 가능성이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자, 내가 몇 번 플레이 했는지 플레이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오는데 결국 로그인한 거, 내가 이렇게 로그인한 거에 대한 정보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한테 입력을 해줘서 제가 이걸 그룹을 묶어놨는데 이렇게 그룹을 해제를 하고 뭘로 로그인하든 상관없어. 너가 무엇으로 로그인했던 상관없지만 내가 로그인한 것들은 결국 뭐예요? 인풋 정보로 반영해 주세요 예요. 인풋 정보로 반영해서 내가 자주 들어왔구나 적게 들어왔구나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대전 게임류로 바뀐다면 결국 나는 이런 사람과 대전하겠구나, 이런 사람이 나한테는 대전 상대야 라는 게 확정이 되겠죠. 자, 요거는 제가 불필요하니까 지울게요. 그리고 자, 요렇게 다시 걸어놓고, 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어떤 플로우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글리코 시스템 계산 방법을 적용하진 않았지만 러프하게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글리코의 레이팅 시스템은 진짜 딱 심플해요. 나 글리코로 계산한다고는 했지만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겼냐 졌냐, 그리고 이전의 레이팅은 내가 어디였고 이전의 RD는 어디였고, 그리고 내가 경기 횟수인 즉 내가 이 게임을 몇 번 했느냐도 있지만 결국에 여기에 더하기 내가 얼마나 로그인을 해서 여기에 자주 들어왔느냐. 사실 이 로그인이 다이렉트로 여기로 오지 않아도 메인 화면에서 내가 들어왔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뭐가 돼요? 나는 로그인했어 하는 게 입력이 되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로직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스테이지의 추천 난이도를 결정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진행 중인 게임 스테이지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서 뭘 추가할 수 있냐면 나한테 추천해줄, 내가 앞으로 진행해야 할 게임 스테이지,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정보에서는 여기까지 내가 제공받아야 되는 건 거죠. 이렇게까지. 자, 이거를 어디서 그 다음 여기 로직에서 스테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을요, 유저의 구현 모델보다는 유저의 멘탈 모델보다는 개발자의 구현 모델에 가깝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는 유저의 유저의 패스 기준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더 심플하게 가겠죠. 훨씬 더 심플할 거예요. 우선 당연히 로그인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로그인 했을 때 이 로그인을 했을 때 유저는 어떻게 가겠어요? 이거는 기준이 유저예요. 이제 기준을 유저로 잡고 유저가 로그인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유저는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메인으로 가겠죠. 자, 메인으로 가요. 유저가 메인으로 가고 로그인과 동시에 유저는 메인으로 이동. 자, 그리고서는 유저가 가질 내용은 당연히 스테이지에 대한 정보예요. 유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인포를 제공받았다면은 그 다음엔 당연히 뭘 하겠어요? 스테이지로 입장하겠죠.
스테이지로 입장한다는 거는 결국 유저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성공이냐 실패냐 이 두 가지예요. 흐름을 좀 연결해 놓고 갈게요. 자, 이렇게 흘려보내놓고 나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유저는 뭘 하겠어요? 기록을 받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와야 되는 건 레코딩이에요. 결국에 내가 클리어를 했니 못했니에 대한 정보를 받겠다는 거. 그리고 나서 글리코에서는 뭘 처리해주면 돼요? 글리코에서 계산을 해주는데 뭐에 계산할 거예요? 레이팅 값, 그 다음에 RD 값 업데이트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뭐가 있겠어요? 이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누구의? 유저의 프로필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록이 돼야 돼요. 기록이 되는데 그 기록에 대한 값은 다음 스테이지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플롯을 설계를 한 거예요. 유저가 생각하는 유저만의 플롯 구조 이렇게 한 덩어리, 그리고 또 누구? 우리가 계산한 개발자, 기획자 기준의 플롯이에요. 이 두 개의 흐름은 이쪽이 훨씬 더 심플하고 명료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유저가 생각하는 모델이야. 유저는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해. 하지만 이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자는 이 정도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산해서 개발과 디자인과 모든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사용자의 흐름을 이해하고 콘텐츠가 작동하는 그 시스템 구조적인 부분을 설계하는 것까지 도달을 했어요. 사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기능적인 것에 대한 우리가 아직 시트를 만들거나 차트를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크게 힘든 과정을 겪진 않고 전체적으로 워크플로우에 대한 러프한 스케치 정도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러한 여정들이 어떤 기능으로 작동해야지 유저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콘텐츠는 생각으로 시작이 돼요. 진짜 작동하게 만드는 건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설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스토리가 이제는 흐름으로만 갖고 있었던 그 스토리들이 이제는 기능으로 연결해서 구현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계한 이 구조 안에서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학습해 볼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게임과 기능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러고서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요. 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